안녕하세요. 강사 송수현입니다. 2017년도 보디빌딩 스포츠 지도자 2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는 예상 문제, 유사 질문, 보충 문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시험 때문에 걱정 많으실 텐데요. 걱정 마시고 영상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1번입니다. 전통 보디빌딩 대회와 휘트니스 혹은 뷰티 선발 대회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멋진 옷과 소품을 이용해 몸매를 돋보이는 휘트니스 대회와 전통 보디빌딩 대회를 사진과 함께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대회 장소에 사용되는 단상의 길이나 높이 등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하나 추가하자면 보디빌딩 포즈의 종류에는 자유 포즈, 저희가 배운 규정 포즈, 팀 포즈, 커플 포즈가 있으니 같이 숙지해 주세요. 3번 문항은 포즈 두 가지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포즈입니다. 전체적인 평가와 함께 상완 이두근의 크기와 어깨, 흉근의 사이즈를 가늠할 수 있고 광배근과 함께 상하체의 전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번 포즈입니다. 역시 광배근의 넓이를 가늠하면서 흉근, 상체 균형을 평가하고 어깨의 측면과 근 선명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번처럼 하체를 통해 전체적인 밸런스를 평가할 것입니다. 다음은 3번 자세입니다. 상완 이두근 포즈로만 알고 있지만 흉근의 상, 중, 하부의 균형적인 발달 정도와 아래쪽 대퇴 이두 부분의 선명한 분리, 대퇴 전후면의 사이즈를 볼 수 있습니다. 우측 4번 자세입니다. 이두근, 광배근, 대원근, 기립근, 승모근 등 근육의 균형적인 발달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둔부에서부터 내려오는 햄스트링, 비복근의 발달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5번 자세입니다. 불뚝 솟은 승모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보았지 실제로 보기 힘든 상, 중, 하부 승모근이 모두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광배근의 넓은 발달 정도와 하체까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우측 6번 자세입니다. 삼두근을 기준으로 어깨, 가슴을 함께 체크할 수 있고 역시 대퇴 측면과 함께 비복근까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7번 자세는 전면 근육 자세를 평가할 수 있고 특히 복근, 대퇴사두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자세는 라인업 자세로 포즈전 취하는 준비 자세입니다. A반, B반에 골고루 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함께 체크해 주세요. 4번 문항입니다. 여성의 경우 남성 2번, 5번 자세가 제외됩니다. 이를 제외하고 자세 이름과 숫자로 순차적으로 암기해 주세요. 예를 들면 3번 사이드 체스트는 여자 2번 자세입니다. 5번에서 11번 문항입니다. 규정, 규칙에 관한 주의사항입니다. 체크해 주시고 그 대신 보충 문항 넣겠습니다. 예상 질문입니다. 운동 중 수분 섭취의 이점입니다. 대답에 넣으시면 되는 포인트는 수분을 보충하여 탈수를 예방하고 에너지 대사 과정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며 H2O, 즉 수분 섭취로 생기는 산소를 우리 몸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온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12번에서 14번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식의 유무로 구분하여 주시면 됩니다. 역시 보충 질문 넣겠습니다. 식품을 섭취하여 소화를 하면 체내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은 곧 우리가 소모한 칼로리로 볼 수 있는데요. 단백질이 많은 발열 효과를 내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할 때 같은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체내에서 더 많은 칼로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15번입니다. 모든 운동에서 탄단지가 골고루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보디빌딩에서는 근육을 좀 더 합성시키고 지방을 덜 축적하기 위해 특별한 식단을 하게 됩니다. 양질의 3대 영양소뿐 아니라 소화 시간을 고려한 식사로 보통 4시간에 한 번씩 식품을 섭취합니다. 다음은 긴장하여 실수를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3대 영양소, 운동의 3대 요소, 하나 더 추가하면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인 웨이트 트레이닝 3대 운동입니다. 체중 대비 3대 운동을 몇 킬로까지 칠 수 있냐는 파워에 비교해서 아직 많이 사용하는 질문입니다. 구분하여 주세요.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관절을 고정한 채로 원하는 부위의 운동을 하는 고립 운동과 여러 관절을 동원하여 강한 부하로 해당 부위뿐 아니라 보조근, 협력근까지 발달시키는 두 항목을 구분하세요. 보통 중량 운동으로 사이즈를, 고립 운동으로 부위를 다듬는다고 합니다. 18번입니다. 트레이닝 원리가 우리 신체가 발달하는 기본 원리라면 트레이닝 훈련 원칙은 조 웨이더 씨가 개발한 근육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키는 방법입니다.
터미네이터에 출연한 7회 우승자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스승으로 유명합니다. 보통 이 둘을 혼돈하여 대답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서 공부하세요. 트레이닝 원리의 경우 대표적인 6가지를 소개했으며 구체적으로는 12가지 정도로 구분합니다. 반면 훈련 원칙 또한 최대 25가지로 세분화하지만 2급 시험 응시에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원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체 조직은 근육, 인대, 건이 가부화된 자극에 맞추어 성장하게 됩니다. 물구나무 서기가 처음에는 훌륭한 근력 운동이지만 20 이상 할 수 있게 되면 금지구력 등의 훈련 효과는 있지만 더 이상 근파워나 근질 훈련으로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비슷한 수준의 자극을 주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훈련의 강도를 높여줍니다. 점차 증가된 중량의 모래주머니를 차고 물구나무를 설 수 있겠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은 운동 또한 건강에 유의하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운동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반복적인 훈련 없이는 일정 이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운동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맞게 운동을 설계해야 하며 저희 트레이너 분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운동 스케줄이 있다 하더라도 운동을 하는 자신이 운동의 목적이나 과정을 숙지하지 못하면 목표에 도달하기 힘들 것입니다. 가령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복싱 선수가 펀치력을, 체조 선수가 균형 감각을, 보디빌더가 멋진 팔을 만들 때는 그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때문에 같은 이두 운동이라 하더라도 수십 가지의 운동이 있고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특수한 목적에 맞게 운동을 계획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몸은 비슷한 운동에 적응하기 쉬우므로 같은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체는 어느 부분을 단련하기보다 전체를 단련하였을 때 더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면적인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각성의 원리입니다. 경험으로 바탕으로 한 운동은 장기적으로 상승 곡선을 타기 힘들기 때문에 자신의 운동을 계획하고 작성하면서 보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우수한 운동선수는 자신의 운동 종목에서 필요한 동작을 몇 분 몇 초 혹은 몇 회 반복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조 웨이더의 훈련 원칙까지 왔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소개해드릴 테니 한숨 쉬지 마시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는 강제 반복입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를 전공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생소하시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훈련 원칙은 너무나 당연하여 대부분 웨이트 트레이너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강제 반복은 자신이 반복할 수 있는 반복 횟수를 더 하였지만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서 2, 3회 정도 반복을 더 실시해 더 강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치팅의 경우 정자세를 조금 벗어나 반동을 주어 역시 자신이 반복하지 못하는 구간에서 2, 3회 정도 반복을 더 합니다. 사진처럼 바벨을 들어올리는 구간은 반동을 사용하고 내리는 동작에서는 속도를 제어하여 근육에 자극을 주는 방법입니다. 강제 반복에 비하여 치팅의 경우 매우 신체가 잘 발달된 웨이터에게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아 중급자 이후로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피라미드 세트입니다. 근육은 세트와 횟수로 구성하여 운동을 하였을 때 근합성이 잘 이루어지는데 이때 세트를 거듭할수록 반복수를 줄이고 중량을 늘려 부상을 예방하고 자신의 최대 근력에 근접하게 운동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트법입니다. 우측의 역피라미드 디센딩 세트는 세트 초기 무거운 중량을 다루게 됩니다. 힘을 자신의 최대 근력에 맞추어 운동하면서 점차 중량을 낮추고 반복수를 높여 끝까지 최대 근력에 맞추어 운동하는 방법입니다. 세트 전 몸을 충분하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슈퍼세트와 컴파운드 세트입니다. 우리 몸은 밀고 당기는 기량적 상태에 놓인 근육 무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두와 2두, 등과 가슴입니다. 슈퍼세트는 상완 2두근과 상완 3두근을 연달아 운동하여 3두근 훈련 중에 많은 혈액이 팔에 공급되도록 하는 효과로 기랑근의 회복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성장을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 부위에 두 가지 운동을 하는 우측 컴파운드 세트는 같은 부위에 조금 다른 효과를 가진 운동 두 가지를 합하여 강하고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라이 세트입니다. 좀 전에 컴파운드 세트에서 한 가지 운동을 더 추가하여 훨씬 강한 자극을 주는 운동으로 잘 훈련된 보디빌더에게 적합하며 역시 종전보다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4가지에서 6가지 운동을 한 번에 한 부위에 적용하는 자이언트 세트입니다.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각 훈련 원칙에는 어느 정도 중량을
몇 회, 그리고 정자세로 반복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지만 프로그램에 넣기에는 매우 힘든 수준의 세트법입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준비되어진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다음은 분할 운동과 이중 분할 운동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요일을 분할하여 하루에 모든 신체 부위를 운동하지 않고 나누어 운동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근육은 72시간, 소근육은 24시간 이상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고 강한 훈련은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의 휴식이 있어야지 최상의 컨디션을 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체를 분할하여 운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중 분할 운동을 통해서 하루 해야 할 운동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각 부위에 더 높은 집중도와 사회식사로 에너지를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디빌더들이 분할 운동과 이중 분할 운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더 많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보고되어 시간이 허락된다면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A반에는 언급했지만 3중 분할 운동 또한 있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 3번 훈련하는 방법인데 보통 오전 대근육, 오후 소근육, 저녁에 비복근이나 복근 같은 복근을 구성합니다. 대단한 회복 능력이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놀드 슈왈제네거 이후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는 매우 드물게 보고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는 한 부위의 운동을 모두 끝낸 후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를 플러싱 훈련법이라고 합니다. 한 부위에 집중하는 것이 성장에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동 중 최대 수축 지점에서 1, 2초 정도 동작을 멈추어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역시 초보자부터 고급자까지 많이 사용하는 훈련법입니다. 20번에서 21번의 경우 여성, 남성, 노인, 유아로 나누어 구술 면접에 당황하지 않도록 한번 점검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최대 중량을 알고 있다면 운동 반복수에 따라 운동 효과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8회 미만의 운동의 경우 근파워를, 8회에서 12회의 경우 근비대를, 20회의 경우 근지구력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19번에서 25번은 보시면서 정리하여 주시고 보충 설명과 문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처럼 고중량 저반복이냐 저중량 고반복이냐는 몸을 만들고 싶어하는 보디빌더에게 늘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중량 저반복의 경우 근육 사이즈를 늘리기 유리하고 저중량 고반복의 경우 근선명도를 만들기 위해 유리하기 때문에 시즌과 비시즌을 나누어 적절하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역시 보충 질문입니다. 건과 인대에 설명하시오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건은 뼈와 근육을, 인대는 뼈와 뼈를 이어준다는 간단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26번입니다. 우리는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것이 포도당으로 소화됩니다. 또한 혈액 속 글루코스로 이동되다가 당장 쓰지 않는 것은 간이나 근육에 축적되어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게 됩니다. 27번에서 32번은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속근, 지근, FT, ST 섬유, 백근, 접근 등 다양한 용어로 받게 될 수 있는 구술 문제에 당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조금 전 언급했던 1RM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연이가 최선을 다해 60kg의 바벨을 8번 들 수 있었습니다. 이때 공식에 대입해보니 수연이는 72kg의 바벨을 1회 최선을 다하여 들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며 암산보다는 공식과 그 의미에 대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벤치프레스, 스쿼트, 바벨 컬 등 다양한 종목에 맞춰 그 수치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34번에서 36번은 오버트레이닝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각각 낼 수 있는 열량 그리고 식품군을 함께 정리해 주세요. 보충 문항입니다. 보충 질문으로 기회의 창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회의 창이란 운동 직후 인슐린 민감성이 상승하고 체내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한 상태에서 근육의 합성에 필요한 음식을 섭취하면 운동의 효과가 수배 상승한다는 원리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학습하셔서 운동 효과를 수배 높여보세요. 신장성 수축의 경우 근육이 길어지며 수축하는 운동, 단축성의 경우 근육이 짧아지며 수축하는 모습으로
각각의 예시나 동작으로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각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구분지어 설명하시면 됩니다. 각 에너지 시스템은 모두 함께 일어나지만 운동의 강도, 시간 등으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시스템이 구분되어집니다. 최초의 운동 시 ATP-PC 시스템으로 우리의 몸은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것이 넘어가면서 젖산 시스템, 즉 산소 없이 에너지를 내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되며 이 역시 수분이 넘어가면서 산소를 이용한 유산소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우리의 몸은 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근력 운동 후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탄수화물 계통의 에너지를 사용한 후이기 때문에 지방 사용에 용이하며 운동 중 쌓인 노폐물이나 산소 부채 해결에 유리합니다. 다음은 고원 현상과 슬럼프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고원 현상은 우리의 운동 성과가 일정한 상태에 멈추어 있다가 상승하는 계단식 상승 구간을 말합니다. 즉 상승하기 전 왼쪽 그림처럼 일정하게 정체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고원 현상이 반복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평소보다 더 하강하는 슬럼프 기간이 찾아옵니다. 이때는 대부분 심리적 요인이 크고 고온 현상에 비해 비교적 후기에 나타나는 특징 때문에 운동 상급자에게 발생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구술 문제를 접하시면 아령 운동이나 달리기 운동이라는 대답보다는 이전 학습하신 에너지 운동 시스템과 운동 형태를 결합하시면 됩니다. 1분에서 3분 이내에 저항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글리코겐을 이용하여 운동하게 되며 주로 근육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사용됩니다. 반면 유산소 운동의 경우 산소를 사용하여 수분, 수시간의 운동을 연속적으로 하여 유산소 시스템을 통해 체지방 감량, 심폐지구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오버트레이닝은 과도한 훈련으로 훈련이 거듭될수록 오히려 근육이 손실되거나 능률이 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운동과 휴식, 영양의 밸런스를 조절하여 이를 극복하게 됩니다. 초보자의 경우 강한 훈련 이꼬르 성장이라는 고정관념에 빠져있기 쉬우므로 휴식과 양질의 식단으로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우기 좋은 시점입니다. 바벨컬처럼 반복적인 동작으로 근육을 성장시키는 동적 운동과 고정된 자세로 해당 근육을 발달시키는 정적 운동이 있습니다. 중량 없이도 포즈를 취하여 근육에 자극을 주는 운동 또한 있는데 이를 아이소 텐션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웨이더들이 가장 사랑하는 운동입니다. RM에 따른 운동 효과를 잘 구분하여 주시고 또한 1RM에 가까운 운동을 할수록 호흡이 동작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발살바라는 호흡법을 통해 운동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복강의 압력을 이용하여 더 강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머신과 프리웨이트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기본적인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위의 정확한 운동, 그리고 노인 재활에 적용하기 좋은 제한된 각도 훈련에 좋고 여러 부위의 근육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능력 그 자체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프리웨이트, 이렇게 각각의 장단점을 구분해 주세요. 웨이트 트레이닝의 생리학적 효과입니다. 신체를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자세, 근력, 기관, 조직도 향상시킬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의지력이나 판단력,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까지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세트 간 휴식은 짧게는 30초, 길게는 3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휴식 시간은 1분 정도이지만 강한 세트 시 3분까지도 휴식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근육의 긴장도나 체온이 떨어질 만큼 쉬게 된다면 오히려 휴식이 훈련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체온 상승이나 부상을 예방하는 준비 운동과 심박, 근육통, 근경직을 예방하는 정리 운동에 대해서 정리해 주세요. 좀 전 살펴본 웨이더의 훈련 원칙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운동을 어떻게 시행했을 때 해당 훈련 원칙에 부합하는지 한번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훈련 원칙 중 상급자를 위한 원칙이 있습니다. 운동 막바지에 보조자의 도움으로 2, 3회 정도 반복을 하는 강제 횟수법.
이는 힘든 상황에서도 집중력과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강한 신체와 정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본능적 트레이닝입니다. 본래의 계획과 일정이 있지만 오늘의 신체 반응을 잘 관찰해서 보다 강한 훈련을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드롭 세트입니다. 세트 중 보조다 2인이 양옆에서 중량을 지속적으로 빼주어 계속해서 강한 자극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두 신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운동인들에게 적합한 훈련법입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나의 목적에 맞는 운동 부하와 반복수를 결정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서 파워냐, 근성장이냐, 근지구력이냐를 구분하여서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에 맞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최대 심박수의 50% 정도의 강도로 훈련하였을 때 우리 신체가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노인이나 심장병, 만성질환자의 경우 40% 정도의 강도로도 규칙적인 운동을 시행하게 되면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실기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했습니다. 스티프, 루마니안, 그리고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입니다. 구술에서는 각 데드리프트 사이의 차이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그립의 넓이나 상체의 모양보다는 무릎의 각도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좌측부터 대부분 무릎을 펴서 햄스트링에 집중하는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그립근으로 하중을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구부려주는 루마니안, 하중을 끌어올릴 때 대퇴의 힘을 충분하게 사용하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시 배열의 원리를 적용하여 하루 운동을 계획합니다. 이 배열의 원리는 연간, 주간, 일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령 오늘 운동으로 대흉근을 하기로 했다면 상완 3두근의 개입이 크기 때문에 대흉근 운동 뒤 3두근 운동을 하여 이미 펌핑된 3두근을 보다 쉽게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대흉근에만 배열의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복합관절 운동으로 강하게 훈련한 뒤 후반부에 고립 운동인 플라이를 배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열의 원리 없이 초보자가 3두근 운동 후 대흉근을 운동한다면 지친 팔 때문에 흉근의 운동이 지정을 받을 것입니다. 운동 중 자신의 한계까지 반복을 하다 보면 즉각적으로 통증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운동 후 2-3일 뒤 더 많은 통증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을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생각하였습니다. 최근에는 3가지 정도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인 손상입니다. 근육의 손상이 발생하여 염증이 생기고 회복 과정에서 통증이 생기는 시점이 며칠 이후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칼륨 향상성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운동 중 이 칼슘과 칼륨의 화학적 작용이 근육의 사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운동 후 수일 뒤 가장 많이 기준에서 차이가 생겨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후 우리 몸에 생긴 상처나 피로물질을 즉각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하지만 처리 속도보다 부산물이 쌓인 속도가 많아 그 시점이 며칠 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논문은 지연성 근육통이 발생한 부위에 쉬지 않고 마사지를 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10분, 30분, 1시간의 마사지로는 이 지연성 근육통의 경감 효과가 전혀 없지만 1시간 30분 이상의 지속적인 마사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65번에서 73번은 유소년, 노인을 구분하여 역시 정리하시면 됩니다. 실습 시간 중 질문을 많이 받은 내용입니다. 얼마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나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체중을 그람수로 치환하고 최소 0.8g, 근육질을 유지하기 위해 1.2g, 성장을 위해 1.5g, 최대 2.2g까지 먹을 것을 권하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보통 1.5배 정도 섭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연이의 체형이 80kg이니 1.5배인 120g의 단백질을 섭취하겠어. 120g의 닭가슴살 한쪽을 먹으면 되겠군. 자, 여기서 120g의 수치는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될 단백질입니다. 보통 닭가슴살 100g당 27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생물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생물가란 계란 흰자를 기준으로 보아 다른 단백질의 퀄리티를 보는 것입니다. 흡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생물가가 떨어지면 흡수율이 적습니다. 닭가슴살로 들어온 10g과 계란 흰자로 들어온 10g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가격과 생물가를 따져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식품이 닭가슴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단백질 식품의 성분 차이, 조리 방법, 식품과 궁합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식물성 단백질이 생물가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단백질이라도 그것이 포함되어진 아미노산의 함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육 합성에 필요한 류신, 아이소류신, 발린과 같은 필수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도 없고 또 동물성 단백질에 주로 들어 있습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그람당 단백질 함량이 낮을 뿐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이 결여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세심한 식단이 필요하지만 역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구성한다면 아주 훌륭한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에 생물가가 있다면 탄수화물에는 GI 지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혈당을 빨리 올려주는가입니다. 혈당을 빨리 올린다는 것에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몸에 당분이 부족하여 즉각적인 에너지를 낼 수 없을 때 섭취한 단순 탄수화물은 유익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과한 운동이나 에너지가 모두 고갈된 운동 직후였다면 GI 지수가 높은 식품을 섭취하여 빠르게 당분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8에서 10페이지를 보시면 그립의 종류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직접 자세를 취하시면서 점검하시고 실기 연습 때 다양한 그립으로 운동하시면서 자극점을 달리해 보시면 그립의 의미에 대해 좀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80에서 82번 문항 또한 비슷합니다. 운동 스케줄을 짜보라는 질문에 주동근, 보조근을 적용한 배열의 원리를 적용해 등과 2두, 가슴과 3두, 대퇴와 비복근, 어깨와 승모근을 묶어 적용해보세요. 복부를 어떻게 뺄까요? 라는 질문에 웨이트 트레이닝의 관점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대근육 운동과 함께 복부 운동을 첨가하여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복부 운동이 복부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들이 있지만 테니스 선수의 좌우 전완의 체지방 분석에 의한 유의할 만한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 후반부 적당한 복부 운동을 한다면 배의 모양 또한 예쁘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역시 보디빌딩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단하고 약해진 등과 가슴, 목들의 스트레칭뿐 아니라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적당한 중량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병행한다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기 시간에 해보셨겠지만 웨이트 트레이닝 동작 자체가 경관 안정화와 바른 자세를 요구하기 때문에 각 부위를 골고루 운동한다면 바른 자세 만들기에 효과적입니다. 간혹 하배근 운동, 요배부 운동이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배와 등 쪽, 허리와 등 부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플랭크나 브릿지 등의 운동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번 문항 역시 보디빌딩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등과 복부를 단련하고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동작을 천천히 연습하여 허리를 보조하는 근육들을 키운 뒤 점차 흉부나 등 부위로 운동을 늘려나가 허리 통증을 극복하고 돕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허리 통증 예방에 맥켄지 운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성근 교수님께서 맥켄지 운동법에 대한 강의를 인터넷에 올리셔서 유명해졌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보통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을 피하게 하지만 오히려 이 동작이 밀려나온 디스크를 밀어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ABC 동작은 맥켄지 운동법으로 단계별로 늘려나가면서 진행합니다. 물론 연구의 한계 또한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비슷한 대지 목뼈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킨 다음 이를 실험하였기 때문에 사람에게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과 디스크가 손상되는 각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뒤로 젖히는 맥켄지 운동이 있다면 반대로 복부를 당기는 윌리엄스 운동이 있습니다. 잇몸 일으키기와 같은 동작들을 서서히 증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 윌리엄스 운동은 디스크에 금기시한 동작들이 많았습니다. 윌리엄스, 맥켄지 모두 결국 디스크를 밀어넣는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두 운동법을 숙지하시고 각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비슷한 이름이 많습니다. 스쿼트, 와이드 스쿼트, CC 스쿼트, 백 스쿼트, 프론트 스쿼트 한 번씩 점검하시면 됩니다. 가슴 운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벤치프레스와 덤벨 프레스는 같은 주동근인 대흉근과 보조근인 삼두근입니다.
또한 딥스 각도에 따라서 대응근을 보조로 사용할 수 있는데 벤치 딥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운동의 주기화를 운동 계획에 사용하게 되면 운동 계획이 하루나 이틀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하게 됩니다. 결국 대주기적으로는 상승 곡선을 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항상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상승 구간을 위해서 4번처럼 이전 상승 구간으로 낮추어 다음 상승 구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에 맞게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명한 하체, 그리고 점프력이 좋은 하체는 목적이 다릅니다. 스쿼트나 런지를 통해 파워를 기르고 점프 스쿼트나 점프 런지를 통해 점프력에 유익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조적으로 비복근, 둔부, 햄스트링 또한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겠죠. 과거에는 사람의 체형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근육이 적고 신경이 발달한 외배역, 근육이 잘 발달한 중배역, 소화기관이 발달해 지방이 많은 편인 내배역입니다.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식단과 휴식, 그리고 짧고 강한 훈련이 필요할 것이고, 몸이 잘 발달되는 사람에게는 동기부여와 균형적인 발달, 체중이 잘 느는 사람에게는 체지방 관리를 중점으로 운동을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워밍업 세트로 본 운동 첫 번째 세트에서 다룰 중량의 20에서 30% 정도의 중량을 사용하여 동작을 상기시키고 운동 부위에 미리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BCAA 설명 전 이전 페이지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대부분이 수분, 나머지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수분과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체내 영양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면 근육이 분해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신속하게 단백질을 공급해야 할 타이밍이 몇 차례 있는데 기상 직후, 운동 직전, 운동 후 근육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이 요구될 때입니다. 그냥 고기를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금이라도 빨리 소화 시간조차 아껴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전 설명에서 우리는 운동 중 탄수화물에 많이 의존하여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초기 강한 힘을 사용하거나 경기 초중반에 몸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먼저 소모한 뒤 지방 대사, 더 나아가 단백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최고의 기량을 내기 위해서는 글리코겐을 얼마나 저장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대회 며칠 전 고강도의 운동과 함께 탄수화물을 줄였다가 다시 고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운동 강도를 줄이면 경기 당일보다 더 많은 탄수화물을 몸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글리코겐 로딩이라고 합니다. 카르니틴은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다이어트 보조제로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카르니틴은 우리 몸속 미토콘드리아로 지방을 보내어 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메커니즘대로라면 카르니틴을 섭취하여서 지방 에너지 대사에 더 소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보아 섭취하게 됩니다. 효율을 보았을 때 운동의 최적 시간은 2시간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운동 이후의 휴식, 특히 식단에서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4시간에 한 번씩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해서 꾸준하게 체내에 공급하여 주면 동화작용, 즉 근육 합성을 돕고 근육이 분해되지 않도록 합니다. 크레아틴을 섭취하는 이유는 크레아틴을 사용하는 인원질 대사는 ATP를 생산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크레아틴 고갈 시 에너지 생산 능력을 유지하지 못해 피로에 빠집니다. 식품으로 2g에서 3g 정도 섭취가 가능하고 하루 필요량은 3g에서 5g 정도입니다. 즉 크레아틴을 추가적으로 섭취하여 빠른 회복과 강한 훈련을 가능케 합니다. 안전도 면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고 있을 만큼 많이 활용하는 보충제입니다. 하지만 크레아티닌이 몸에 쌓이는 만큼 신장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벌크, 대피 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벌크는 평소보다 체중을 불려 근육을 크게 만든 다이어트 직전 상태를 말합니다. 좌측처럼 다이어트를 끝내어 근선명도가 높아진 경우를 근선명도, 즉 데피니션을 했다고 합니다. 보디빌딩에서는 시즌과 비시즌을 나누어 벌크와 데피니션 기간을 활용하는데 이 모습이 시각적으로 자극적이어서 홍보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중량 운동이나 격투 등 체급의 경기가 있는 게임의 경우 벌크, 데피니션 과정을 거쳐야지 더 빠른 성장과
일시적인 경기력 향상을 노릴 수 있습니다. 102번에서 126번의 경우 기초적인 영양학과 생략 용어입니다.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 보충 문항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사실 때 이처럼 WPC, WPI, WPH라고 적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WPC의 경우 농축 유청 단백질로 우유에서 유청 단백질을 필터링해서 추출할 때 유당, 락토스까지 포함한 상태를 말합니다. WPC가 많으면 배탈이 날 염려가 많습니다. WPI 경우 WPC를 몇 번 더 필터링해서 유당까지 제거한 상태입니다. 단백질의 순도가 더 높아지긴 하지만 제조 공정이 복잡해지고 용적당 단백질 추출 비용이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WPH,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입니다. WPI를 더 필터링해서 유당을 완전히 제거하고 생물가를 최고로 높인 상태입니다. 유청 단백질로는 가장 높은 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017년도 보디빌딩 스포츠 지도자 2급 구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